인생의 자동 주행 기능. 자동화 시스템은 당신이 없어도 모든 일이 차질 없이 흘러갈 수 있게 한다.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존성과 종속성을 제거하고 자율성과 주체성을 보존하여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동화는 중복과 낭비를 줄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길을 찾는 레버리지이다. 아래의 몇 가지 시스템을 실행함으로써 당신은 자동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메일. 이메일은 시간을 쓸데없이 소모하는 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레버리지 해야 하는 요소이다. 일단 이메일 계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메일을 한 곳에 모아라. 매번 로그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접속 기능을 상시 유지하라. 생산성 향상과 철저한 효율성을 위해 이메일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메일은 혁신적인 도구이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의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종종 이메일로 얘기해도 되는 문제를 굳이 회의로 발전시켜서 시간을 낭비한다. 반대로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될 문제를 이메일로 처리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어떤 소통 방식이 효율적인지 구분해야 한다. 이메일로 처리해야 할 일, 통화로 해결될 일, 직접 만나야 진행되는 일을 구분하라. 유의해야 할 것은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해야 되는 사안은 절대로 이메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이메일로 사람을 해고하는 것과 같다. 나는 종종 받는 사람이 다수로 지정되어 있는 이메일을 받는다. 이런 이메일을 받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보낸 건지 누구의 답장을 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 실제로 아무 답장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누구에게 보내든 답장을 주어야 할 사람이 명확하다면 그 사람만 받는 사람으로 지정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참조로 지정하여 보내야 한다. 더 좋은 방법은 부수적인 수신자들을 숨은 참조로 지정하여 주요 수신자에게 본인만 메일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특히 민감한 내용을 전달할 때는 꼭 그래야 한다. 민감한 내용의 메일을 동네방네 떠벌리듯 보내버리고 보내기 취소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메일을 잘 정리하지 않는다. 받은 편지함에 메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보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고 압도되어 버린다. 심하면 검색 기능을 사용해도 원하는 이메일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결국 일일이 모든 이메일을 확인할 수는 없으니 포기해버린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디 시스템이 필요하다. 포디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든 이메일을 과감하게 처리하라. 당신의 목표는 받은 편지함을 빈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포디 시스템 하라. 빨리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 또는 긴급하거나 매우 중요한 일은 답장을 보내거나 즉시 처리 폴더에 넣어둬라. 이건 뭐야? 델레게이트? 위임하라.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나중에 내용의 복사본을 확인하라. 디퍼, 연기하라. 중요하지만 당장 답장하지 않아도 되는 이메일은 보관하라. 델레트는 삭제하라. 즉시 삭제하라. 영원히. 자, 지금 이메일이 왔다고 치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면 일반 폴더에 넣어둬라. 이 폴더는
일주일에 2~3번만 확인하라. 필요할 때까지 보관했다가 나중에 검색하면 된다. 긴급한 메일은 즉시 답장을 보내고 즉시 처리 폴더로 이동시켜라.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메일은 오자마자 반사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하루에 2번 분주한 시간을 피해 집중할 수 있을 때 꼼꼼히 읽어라. 그 다음 답장 대기 폴더로 이동시키고 당신이 직접 처리할지 위임할지를 결정하라. 불안하다면 당신이 미리 답장을 작성하고 위임할 사람에게 전달하라.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마음도 편하다. 더불어 당신을 대신해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도 그 이메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특별히 신경 쓸 것이다. 답장 대기 폴더의 이메일은 종종 당신이 관리하거나 평가하거나 후속 조치를 하라. 하루에 1번은 폴더를 점검하고 위임된 메일이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라. 처리가 완료된 메일은 처리 완료 폴더에 보관하라. 하나 추가하자면 홍보 / 마케팅 폴더를 만들어 모든 비즈니스, 마케팅, 광고, 서비스, 홍보 관련된 메일을 몰아서 저장하라.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시간에 하나씩 확인하면서 레버리지에 도움이 될 만한 업체들을 탐색하는 것도 좋다. 물론 다른 일이 긴급할 때는 그냥 삭제해도 된다. 캘린더 시스템을 이용하라. 나는 아웃룩이나 구글 캘린더를 주로 사용한다. 일반적이지 않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캘린더는 버그가 생길 수도 있다. 다른 사용자들과 동기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캘린더를 당신이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동기화시키고 언제든 액세스 가능하게 하라. 사실 나는 심각한 기계치이다. 검색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작업을 좋아하지 않는다. 구글 첫 번째 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는 콘텐츠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나도 하는데 당신이 못할 리 없다. 만약 당신이 프로그램과 친하고 컴퓨터 다루는 일을 좋아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는 사람 중에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에게 부탁하라. 웹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액세스할 필요가 있는 자료들을 저장하고 공유하라. 드롭박스가 가장 보편적이고 사용하기 쉽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제한 없이 대용량의 프레젠테이션이나 비디오, 오디오를 공유할 수 있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당신이 주기적으로 접속하는 모든 SNS를 관리할 사람을 고용하라. SNS는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고 공유하고 마케팅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툴이다. 나는 유능한 SNS 전문가 한 명이 몇 사람 몫의 성과를 내는 경우를 많이 봤다. 더불어 당신이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간을 낭비하거나 SNS 중독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은행 업무. 이제 대부분의 은행이 독자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 약간의 시간만 들이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즉시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일까지 원격으로 가능하다. 과거에는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일이 굉장히 번거롭고
자유를 구속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도 있다. 당신의 모든 금융거래가 한 번의 탭으로 처리된다. 전자상거래. 은행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페이팔 같은 온라인 결제 툴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당신은 이제 모든 전자상거래를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의 툴로 결제할 수 있다. 심지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만으로도 돈을 빌릴 수 있다. 오디오북과 전자책. 오디오북과 전자책 덕분에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 전자책 단말기 킨들은 책을 쉽게 구입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여행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긴 줄을 서거나 교통체증에 붙잡혀 있을 때 혼자 쇼핑을 할 때도 책을 읽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펜과 종이 대신 오디오 레코더를 사용하여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혹은 이미지 문서의 텍스트를 카피할 수 있는 텍스트 읽기 어플리케이션과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레코딩 어플리케이션도 있다. 이젠 모바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시대가 왔다. 오피스 서버. 나의 글로벌 레버리지 라이프의 마지막 퍼즐은 사무실 벽을 허물고 직원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루에 고작 2~3시간 정도였지만 나를 사무실에 묶어둔 것은 내 존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싶은 욕구였다. 그러나 이제 원격 접속을 통해 어디에서든 드라이브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다. 와이파이만 있으면 된다. 만약 당신이 편집증 환자라면 사무실 컴퓨터의 카메라를 원격 조정하여 직원들을 엿볼 수도 있겠지만 절대 추천하지는 않는다. 암호 보호. 웹사이트와 결제 대행 프로그램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큼 짜증스러운 일도 없다. 해킹하기 어려운 암호의 필요성은 알겠지만 암호가 많을수록 기억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이다. 나는 메모 어플리케이션에 모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둔다. 또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로 통일했다. 비밀번호는 당신이 기억하기 쉬운 독특한 것이어야 하고 해킹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 보안이 필요 없는 사이트는 자동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라. 그러나 결제 관련 사이트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원격 컨트롤. 레버리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면 당신은 아마도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행을 자주 가려면 비어있는 집의 경비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집 안팎에 CCTV를 설치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동안 당신의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전등과 TV와 음악을 켜고 끌 수 있고 난방, 잠금 장치를 컨트롤하고 심지어 커튼을 열고 닫을 수도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몇 가지 설치했지만 지금은 빼놓을 수 없는 내 라이프 스타일의 한 부분이 되었다. 부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
돈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지만 차이를 만들어낸다. 버락 오바마. 현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외국어를 배우기 쉬운 시대이다. 당신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마 영어를 배우고 싶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주로 영어를 사용하고 주요 강대국과의 무역을 위해서는 더더욱 영어가 필수이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미래에는 지금 중국인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영국인과 미국인도 중국어를 배울 것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오디오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전 중에 줄을 서 있을 때, 산책할 때, 헬스클럽에서 운동할 때 들어라. 오디오의 모든 내용을 습득하려고 하지 말고 배경음악처럼 틀어놓고 무의식 속에 스며들게 하라. 한 가지 흥미로운 얘기를 덧붙이자면 내 원고를 교정해주는 유능한 편집자인 하이디는 내가 오디오를 언어로 배우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언어 전문가로서 당신의 공부법에 반대해요. 오디오나 비디오로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직접 사람을 대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된 지 오래예요. 그녀의 조언을 듣고 나서 나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공부하고 있는 언어권의 나라로 여행을 갈 일이 생기면 그 나라에서는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나라의 언어만 사용한다는 규칙을 정했다. 현지인에게 말을 걸며 오디오로 배운 언어 스킬을 실전에서 훈련했더니 학습 효과는 실로 엄청났다. 속독. 우리는 좋든 싫든 먹고 살기 위해 무언가를 읽어야 한다. 사람들이 하루 동안 글을 읽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평균 1시간이라고 한다. 남보다 빨리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반대로 읽는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의 시간과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읽는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속독을 배우면 된다. 속독은 훌륭한 레버리지 기술이다. 속독가들은 1분에 1500개 이상의 단어를 읽는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개인 유형별 속독 평균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은 분당 450단어, CEO는 분당 575단어, 대학 교수는 분당 675단어, 속독가는 분당 1500단어, 세계 속독 우승자는 분당 4700단어. 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적인 사람이 1분에 400개 정도의 단어를 읽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24시간으로 치면 약 24,000개, 1년이면 876만 개가 된다. 읽는 속도를 2배로 높이면 하루에 추가로 24,000개의 단어를 더 읽을 수 있다. 1년이면 876만 단어이다. 책으로 치면 1년에 175억 원을 더 읽는 것과 같다. 시중에 많은 속독 학원과 교재가 있으니 도전해보자. 하루에 몇 분만 연습하면 읽는 속도를 몇 배로 높일 수 있다. 몇 가지 간단한 팁을 주겠다. 글을 읽을 때 입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머릿속으로 한 단어 한 단어씩 찍어내듯이 읽는 사람이 있는데 속독을 위해서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읽어야 한다.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습관이 되면 읽는 속도가 월등히 향상될 것이다. 방금 읽은 문장을 다시 읽기 위해 전 페이지로 되돌아가지 마라.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냥 넘어가라.
그 다음 문장의 맥락을 통해 행간을 읽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무의식을 믿고 그냥 계속 읽어나가라. 한 줄 한 줄 눈으로 따라가며 읽지 말고 시야에 들어오는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읽어야 한다. 습관이 되면 받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나는 이것을 책을 먹는다 라고 표현한다. 내가 속독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간을 투자해서 속독 기술을 익혔더니 처음보다 읽는 속도가 2배 이상 향상됐다. 오디오북. 독서에 시간을 투자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책을 읽기 위해 무조건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책 읽기에 빠지면 갑자기 아마존에서 많은 책을 구입하게 되고 서재가 읽지 않은 책으로 가득해질 것이다. 나 역시 자기 개발 도서를 읽기 시작한 후부터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 사실 나는 결코 책을 빨리 읽는 편이 아니었고 읽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내게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오디오북이다. 2배속으로 들으며 헬스클럽에서 여행을 하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글을 쓰면서 요리나 청소를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들었다. 처음 2배속 버튼을 발견했을 땐 좋아서 소리를 질렀지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아 몇 번이고 되감아 들었다. 그래서 뇌가 2배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쉬운 책이나 예전에 읽었던 책 위주로 들었다. 시간이 지나자 이제 2배속은 나에게 기본 속도가 되었다. 오히려 원래 속도로 들으면 가벼운 뇌졸중에 걸린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느리게 느껴진다. 나는 오디오북을 통해 무의식 속에 성공을 프로그래밍했다. 하루에 평균 5시간씩 오디오북을 들으며 109권의 책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다른 일도 하면서 동시에 545시간을 학습한 것이다. 당신도 하루빨리 오디오북에 익숙해져라. 오디오북은 자녀들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교육용으로도 훌륭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 자동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듣게 할 수도 있다. 나는 아들과 차 안에서 골프 교육 오디오를 듣는다. 일찍 시작할수록 자녀들이 더 수월하게 따라올 것이다. 마인드 대청소. 프린스턴 대학의 뇌과학연구소는 시각과 정보 처리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가시 범위에 동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자극들은 시각 시스템의 제한된 처리 능력을 위해 활동을 상호 억제한다. 이것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다. 환경이 어수선할 때 뇌는 당신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또한 어수선한 환경은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능력을 제한하고 집중력을 분산시킨다. 어수선하지 않고 정돈되고 평온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보다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없게 만든다. 이것은 개인적인 공간에도 해당된다. 어떤 공간이든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잡동사니가 쌓이기 마련이다. 당신의 방을 떠올려보라. 쓸모없는 물건들은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심리적 소모의 원인이 된다. 이메일 보관함, 다이어리, 사무실, 지하실 등이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심리적 불안감이 당신을 압도할 것이다.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당신의 업무 공간에도 대청소가 필요하다. 그래야 깔끔한 마음가짐으로 집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책상은 정리하거나 버려라. 다이어리는 오래된 반복 업무 항목은 삭제하라. 스팸 문자, 중요하지 않은 모든 사이트로부터 탈퇴하라. 소지품은 팔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라. 자동이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해지하라.
당신의 집중을 방해하는 어떤 것을 제거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자. 환경이 깔끔하게 정리되면 뇌활동이 향상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년에 2번 정도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마인드 대청소를 하라.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고 목표와 비전을 향한 길에서 장애물이 사라질 것이다.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무실, 받은 편지함, 옷장, 그 외에 가능한 모든 것을 정리하라. 하나 팁을 주자면 청소하면서 오디오북을 듣는 것도 좋다. 중복 습관 버리기. 중복은 시간을 가장 많이 낭비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한 가지 결과를 얻기 위해 같은 업무를 2번 이상 반복하는 것은 삶을 소모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당신은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다가 컴퓨터가 고장 나거나 파일을 날려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기분이 어땠는가? 아마도 컴퓨터를 부숴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중복 비용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연쇄적인 기회비용의 가중이다. 일주일에 1시간만 업무의 중복이 발생한다고 해도 40년이면 2080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왜곡된 개념 중 하나는 실수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2번만 반복하지 않는다.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까지 같은 실수를 117번 반복한다고 한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번 화를 냈다고 해서 부처가 되지는 않는다. 큰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나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까지는 평생 화를 내면서 살아갈 것이다. 나의 어머니는 40년 동안 담배를 끊지 못하셨다. 그런데 제마가 첫 아이를 임신하자 하룻밤 사이에 담배를 끊었다.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굉장하지 않은가? 요컨대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과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중복되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독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인 피드백, 수정과 이해, 배제가 필수적이다. 다음은 중복의 원인들이다. 자각과 피드백의 부족. 무엇이 중복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면 중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중단하고 무엇을 계속해야 할지 질문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중복과 낭비가 없는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시스템과 업무 집중화의 부재. 중요한 이메일을 삭제해버린다거나 컴퓨터 파일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필요할 때 패스워드를 잊어버린다거나 서류의 파일을 찾지 못한다거나 노트북을 분실한다거나 같은 업무를 반복한다거나 가입일자를 잊어버리는 등 반복되는 실수를 나열하면 끝이 없다. 업무 중독을 피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은 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집중화이다. 데이터와 패스워드, 파일, 서류 등의 자료를 하나의 웹드라이브에 집중시켜라. 그러면 일상적인 중복 업무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하고 시간 낭비를 줄이는데 이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나열하자면 이렇다. 자료, 라벨링, 당일 업무 체크리스트, 갱신, 기한, 패스워드 전용 다이어리, 모든 기기에서 액세스 가능한 웹드라이브와 자동화, 신용카드 사전 입력, 자동 로그인,
몸에 맞지 않는 업무, 내가 조사하나 연구, 분석 같은 작업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고양이가 개처럼 짖거나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듣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과 같다. 절대 할 리 없다는 얘기다. 이런 게으른 나를 대신하여 이 책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조사하고 분석해준 순이프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다. 나는 이런 작업을 싫어하고 잘 못하지만 순이프는 이런 작업을 좋아하고 누구보다 잘한다. 나는 기업가로서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레버리지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잘 못하고 싫어하는 업무를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성과를 냈다. 이처럼 훌륭한 인재에게 몸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부적당한 역할을 맡기면 인재는 평범한 사람이 되거나 보통 사람보다 더 미숙한 사람이 된다. 업무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지시, 적절한 배치는 인적 레버리지의 핵심이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의 유형을 알아야 이전에 중복되고 낭비되었던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레버리지를 구축할 수 있다. 훈련과 연습 부족. 중복을 줄이려면 효율적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은 당신의 핵심 결과 영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포함시켜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이전의 습관을 새롭고 혁신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처음에는 키보드를 보지 않고 타자를 치는 것처럼 어색하고 느리고 굼뜰 것이다. 독수리 탑법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당신은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를 위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훈련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숙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낭비와 중복을 없애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레버리지 사고 방식이 습관이 될 때까지는 수평적 사고와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구성원을 독립적인 의사결정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을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올바른 프로세스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당신이 권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사결정을 한다면 구성원들과 당신 사이에는 항상 절차의 중복과 불신이 발생할 것이다. 비전, 기획, 조직화의 부족. 브라이언 트레이시에 따르면 10분에서 12분간 계획을 점검하는 것만으로 100분에서 120분의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대의 레버리지와 최소의 중복을 위해서 당신은 VVKIK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것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다른 경로를 탐색하는 방법이며 시간을 절약하여 짜증스러운 기분을 피하는 방법과 같다.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를 일괄 처리하라. 집중에 도움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라.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라. 최적의 시간에 최고의 능률을 발휘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라. 분주함과 성급함과 혼란. 성급함은
항상 더 많은 실수를 만들고 그 일을 다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한다. 혼란은 이전에 했던 일이나 지금 필요한 것을 찾지 못하게 만든다. 너무 분주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일하는 것은 레버리지와 정반대의 방식이다. 우리는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 양 자신을 속인다. 그러나 열심히 할수록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업무의 중복은 당신을 좌절시키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결국 당신의 돈을 사라지게 만든다. 하루빨리 어디에서 중복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데이터를 하나로 통일하고 적절한 사람들이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프로세스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정신없고 부산하게 일하는 상황을 피하라.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는 시간을 만들어라. 더 오래 능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하라. 비행기 조종법을 배워라. 어떤 취미 활동은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경주용 자동차 면허를 따거나 마술을 배우거나 뮤지컬 공연을 하거나 그 외에 특별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그런 취미에 포함된다. 나는 어릴 때 에어 울프라는 TV 드라마를 빠짐없이 보면서 비행기 조종사를 꿈꿨다. 솔직히 그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레버리지 라이프 덕분에 나는 헬리콥터 자격증을 딸 수 있었다. 이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지속적인 만족을 주고 있다. 일생 동안 간직했던 유년 시절 꿈의 성취, 특별한 기술을 습득한 것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약간의 자아 도취까지. 물론 당신에게 비행기 조종을 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한 꿈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권하는 것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다면 천천히 꾸준하게 배워도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선물을 꿈에 관련된 것으로 받겠다고 선언하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레버리지 라이프에 부합되는 일이라면 지금 바로 시작하라. 나의 또 다른 꿈은 세계 기록을 보유하는 것이었다. 세상에는 기발한 기록이 많기 때문에 남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분야에서 기록을 세우고 싶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나보다 더 집요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다. 그러다가 세계에서 가장 긴 연설 기록이 37시간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현재 나는 52시간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연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팀 마라톤 연설 120시간이라는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물론 이 기록은 언젠가 깨질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약 2억 원의 기금을 모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더불어 2개의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녁 식사 모임에서 훌륭한 대화 주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를 실제의 나보다 더 멋지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 또한 훌륭한 레버리지이다. 제4장 후천적 부자의 탄생. 타인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방법. 펩시 사장을 고용한 스티브 잡스. 성공한 기업가들은 항상 생애의 어떤 시점에서 훌륭한 멘토를 만났다고 말할 것이다. 리처드 브랜슨. 리더십과 경영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리더십을 레버리지 방식으로 정의하면
가치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집결하고 최대화하는 사회적 영향력이다. 리더십과 경영은 손과 장갑처럼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사이이며 음과 양처럼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다. 경영에만 너무 집중하면 사람을 리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리더는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세우고 신뢰가는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고 싶게 만든다. 리더는 그들 중 적임자를 선별하여 최고의 팀을 결성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다. 하지만 다행히 리더십도 레버리지 할 수 있다. 훌륭한 관리자들을 고용하여 경영 기술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구성원을 올바른 목적지로 안내한다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될 수 있다. 리더는 최고의 팀을 구축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 성과와 시간 확보의 성패가 달렸다. 최고의 축구 감독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때 매니저, 물리치료사, 통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치진을 함께 데려간다. 스티브 잡스는 중요한 단계에서 주요 인사를 영입하거나 퇴출시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펩시 사장 자리를 버리고 신생 기업으로 이직하기를 망설이던 존 스컬리는 스티브 잡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설탕물을 팔겠나 아니면 나와 세상을 바꾸겠나 라는 물음에 망설임 없이 애플로 이직했다고 한다. 당신은 훌륭한 팀과 함께 일해야만 레버리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혼자 칵테일을 홀짝거리면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삶을 홍보하는 광고는 나태하고 망상에 빠진 이상주의자들의 판타지이다. 그들은 일하지 않고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세상을 기만한다.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을 거두거나 사회에 공헌하거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는 언젠가 동네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한 여성이 나를 알아보고 내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내가 친구와 둘이서 창업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40명 정도라고 말하자 그녀는 놀라서 마시고 있던 커피를 뿜으며 물었다. 와우, 직원이 40명이나 되는데 밤에 잠이 와요? 나는 어리둥절해서 대답했다. 직원이 40명이나 되니까 편하게 잘 수 있죠. 그녀에게 직원은 문제거리, 비용, 귀찮은 책임이었던 것이다. 그녀를 보면서 아버지가 떠올랐다. 술집을 운영하며 힘들게 했던 시절에 아버지는 내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비즈니스에서 가장 힘든 두 가지는 고객과 직원이란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이러한 냉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보통 이상주의적이고 순진하다. 나쁘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이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기업가로서 성장하려면 레버리지 스킬이 있어야 한다. 처음 시작하는 기업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하루빨리 기반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일을 혼자 해내려고 한다. 그 근면성이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름만 기업주일 뿐 실제로는 자신의 지시를 받는 노동자, 노예인 것이다. 팀과 비전, 시스템은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팀 구성원이다. 그러므로 팀 구축이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롭,
만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십억 이상의 소득을 얻었다. 그런데 왜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싶겠는가? 하지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있다. 바로 인적 레버리지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실제적인 목표 없이 무작정 열심히 일하는 대신 인재 고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혼자 감당할 수 있더라도 비서, 재무 담당, 이사 등 성장에 필요한 사람들을 더 빨리 고용할 것이다.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냄으로써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할 시간을 확보하고 내가 가장 못하는 일을 레버리지하고 더 많은 원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인력이 필요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오류를 저지르지 않고 미리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기업가나 인사관리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무의식적으로 전형적인 인재를 고용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다. 확실히 증명된 실력은 있는 게 아니지만 열정은 있는 사람 또한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는 일하는 사람은 보통 1, 2년 동안은 좋은 성과를 올리지만 결국 오래 버티지를 못했다. 생각해보면 나도 창업하기 전에 똑같은 과정을 지나왔다. 1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금세 탈진해버린 경험이 있다.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나는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에게 끌렸고 그런 사람들을 고용했다.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이다. 자신의 왜곡된 실제를 유일한 실제인 것처럼 믿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고용 방식이었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기업가들은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고용한다. 이제 나는 사람을 고용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세우고 체크한다. 원하는 유형의 사람과 원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을 명확히 파악한다. 같은 유형의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역할에 맞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한다. 부적응자로 보이는 사람, 스타일이 확실한 사람, 서로 다른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팀을 구축하고 다양성이 산출할 창의적인 결과를 예측한다. 역대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밴드라고 불리는 라디오헤드는 앨범을 만들 때 서로 극렬하게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리드 보컬 톰 요크는 전통적인 음악성과 현대적인 음악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리드 기타리스트 조니 그린우드는 고전적이고 테크니컬한 연주 기법을 추구했다. 그들은 한 밴드의 멤버로서 자주 충돌을 일으켰고 때로는 해체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 톰은 가장 큰 인기를 얻은 앨범의 음악적 성격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다른 멤버들은 같은 성격의 앨범을 더 많이 만들기를 원했다. 나는 서로의 음악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창의적 갈등을 일으키는 태도가 지금의 라디오헤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당신의 팀이 이 밴드처럼 되기를 원한다. 멤버가 자신의 악기를 기술적으로 훌륭하게 연주하여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 기타리스트와 베이시스트는 다른 역할을 담당하지만 두 사람 모두 곡을 연주하는데 꼭 필요하다. 드럼 연주자는 뒤에서 계속 비트를 넣으면서 음악을 리드한다. 때로는 베이스가 리드하기도 한다. 때로는 솔로 연주가가 좋을 때도 있지만 대체로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부분보다 전체가 더 훌륭한 연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팀 구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싫어하는 일들을 모두 아웃소싱하거나 공동 투자하지 마라.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연주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당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로부터 벗어난 다음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하라.
이제 당신만의 리더십 스킬을 개발해야 한다.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하여 그 일을 수행할 사람을 고용하라. 당신만의 비전을 창조하고 판매하고 공유하라. 사람들을 목적지로 이끌어라. 팀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충족시키는 여정으로 안내하라. 진정한 고취는 잘못된 동기부여나 일시적인 동기부여와는 완전히 다르다. 실패를 되돌리는 마지막 장치. 피드백은 단지 리더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팀 전체의 관점에서 모든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견제 장치이다. 우리는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어떤 일을 잘못된 방식이나 시간이 오래 소모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조직이 애초에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나 어느 방향으로도 가지 못하고 멈춰 있을 수도 있다. 리더 혼자 날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팀은 죽어갈 수도 있다. 피드백은 비전을 향한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실패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장치이다. 변화와 혁신을 만드는 올바른 환경은 피드백이 활성화된 조직 환경이다. 피드백을 할 때는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피드백은 항상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 돈, 직원, 고객을 잃게 하는 악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열심히 일하고 당신만큼 업무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오로지 당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리더 역시 자신의 방식에 대한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여야 한다. 리더라고 해도 가감없이 수용하고 포용하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더 겸손하고 현명하게 구성원의 피드백을 경청하고 숙고해야 한다. 리더가 스스로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가 리더의 피드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는가? 절대로 당신의 자아가 조직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구성원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리더가 피드백하는 요령만 잘 숙련해도 조직은 크게 성장할 것이다. 효율적인 경영 구조를 만들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피드백 구조를 조직화하여 구성원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질문이 아닌 제안을 요구하라. 팀의 규모가 커질수록 구성원을 관리하고 비전을 전달하는 일은 어려워진다. 많은 경영 전문가들은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꼽는다. 그 이상 관리해야 할 인원이 많아지면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가 줄고 압박감이 증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리더는 관리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자율권을 제공하고 직접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간섭하거나 중재하고 싶은 충동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그들을 고용하거나 업무에 합류시킨 것은 당신의 믿음과 신뢰이다. 그들은 훌륭한 성과로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다. 리더는 현장 업무에서 벗어나 경영에 돌입하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구성원들에게 아무 때나 내게 물어보라 라고 말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해야 한다.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당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껏 발로 뛰며 만들어왔던 변화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다. 당신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은 단절감을 느끼고 당신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을 돕고 지지하는 일은 줄여가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자칫하면 갈등과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구성원의 일부는 성장하고 일부는 떠나갈 것이다. 당신도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더 많은 실수를 수용하고 더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봐야 한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매크로 매니지먼트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구성원들에게 질문이 아닌 제안을 요구하라.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자율성을 제공하고 끊임없이 격려하라.